자, 세 번째 시간 됐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고향은 당연히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써졌으니까 갈대아 우르죠. 뭘 다른 뭐 우르파, 뭐 터키 지역을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전의 성서 고고학자들 통해서 그 모든 검증, 모든 리서치와 판단과 해석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분들의 탐구의 그 검증 과정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1920년대 이전까지는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하란 지역, 터키 지역에서 이제 터키 지역의 하란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우르파로 믿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지금의 터키 하란 북쪽에 첫 번째 그 우르파 지역이 있어요. 우르파. 그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은요,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을 동시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랑 같이 고백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동굴을 그들의 전설 가운데, 그들의 전승 가운데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기적과 관련된 연못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할릴 라흐만 사원인데, 할릴 라흐만 사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기적과 관련된 연못인데,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이 지역을 방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중에 이곳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화형을 당할 뻔했대요. 이제 이들에게 전승해서 내려온 그런 이야기의 이제 민담에 의하면. 그래서 화형을 당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장작더미가 연못이 돼가지고 불이 꺼졌고 장작들은 잉어로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원의 연못의 잉어들은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고 이제 천연기념물 이제 보호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비잔틴 시대에는 중심적인 기독교 도시가 되기도 해요.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곳이 에데사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계시겠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분들이 그런 민담,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아브라함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고향이 이 갈대 우르가 아니라 이 우르파 지역일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특별히 또 성서의 증언들 볼게요. 성서의 기록들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을 이 터키 지역의 이 하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11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 데라에게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 죽고 롯을 남겼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봤을 때 주된 아브라함의 활동 근거지는 이쪽 하란 지역이었겠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도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이라고 창세기 24장 10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리브가의 고향이고, 결국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과 이제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하라임이라고 붙여준 거, 또 바단 아람이라고도 이름 붙여줬죠. 이게 다 모두 다 하란을 가르치고 있기에 이것이 우르 지역일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의 갈대아 우르보다는,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학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을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역사가 또 있게 되냐 하면은요, 여전히 갈대아 우르로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1854년에 주 이라크 영국 영사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이라크 남부 쪽에 지구랏을 이제 그 기록을 조사하다가 우르라는 지역을 확인을 해요. 지명이 같잖아요.
그래서 구르라는 지역이 이미 1854년에 한번 확인됐고, 이후 1922년 이후에 이제 영국 옥스포드대 출신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본격적으로 그 지역을 탐사하면서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미 기원전 2100년경부터 건축된 지구라트가 있었고, 이때 이 지역에 이제 도시 문명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갈대아인들이 사는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최종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록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결과들을 봤을 때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그냥 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간극을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들 또 연구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이제 공간적인 거면 이제 시간적인 거. 아브라함의 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전 2000년 경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고고학적인 근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지 문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블라 문서인데, 이 누지 문서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서들이 발굴됐을 때 이제 성서고고학자들은 아주 흥분을 하는 거죠. 야, 여기 봐봐라. 이게 고대 그 족장 시대의 문화와 족장 시대 지명들이 이런 문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족장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렇게 검증의 과정들을 이제 그동안 토의 과정들이 쭉 논의되어 왔는데, 첫 번째 누지 문서 볼게요. 누지 문서는 이라크 동북부의 고대 유적지 누지라는 곳에서 1925년부터 3,500여 점의 토판 문서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토판 문서들 가운데 족장들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관습, 사회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없는 부부가 특정인을 양자로 삼는 거, 엘리에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부인이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이스마엘. 나중에 본부인에게 아들이 생기면 장자권을 획득하는 거, 이삭. 부인을 여동생으로 속이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 여자의 경우 오빠가 중매를 서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 라반과 리브가. 아버지가 나설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는 거, 라헬과 레아. 아내를 얻기 위해 대릴 사이로 봉사하는 거,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죠. 임종시 약속에 관한 유언들,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요. 상속권의 상징인 드라빔의 탈취, 라헬이 그랬죠. 그다음에 장자권의 매매, 이게 이제 야곱과에서 이제 그 파축 사건. 입으로 말한 축복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 이삭이 그렇게 속아서라도 이제 기도를 해준 것 자체가 에서가 나중에 와서 사정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당시의 풍습들이 쫙 깔려 있어요. 와, 이게 족장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흥분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누지 문서의 주인공들은 후리족인데, 이 후리족의 활동 연대는 주전 14세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족장 시대를 아노문디로 이제 계산해서 보더라도 2000년대, 기원전 2000년대에서 그러니까 중기청동기 시대 2000년대인데, 근데 이게 후리족은 후기청동기 시대거든요. 1550년에서 1200년. 그렇다면 이 연대가 족장 시대가 훨씬 뒤로 물리게 돼. 한 500년간 뒤로 물리게 돼. 근데 이 500년간 뒤로 물리게 되면 이집트에서 머문 기간 또 출애굽한 기간과 맞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기록물들인 것 같은데 시기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에블라 문서가 나와요. 에블라 문서는
1974년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서쪽 56km 지점에서 15,000개의 또 토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록들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롯이 살던 그 소돔 지역의 왕이 참여한 그 전쟁이 있었죠. 북방 왕 다섯 개국 연합군과 이 소돔 지역의 이제 이 소돔 지역의 5개국의 연합국이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의 왕들에 의해서 이제 패배함으로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구해내는 사건. 근데 그 배경이 되는 그 지역, 그 성읍들의 이름과 성읍들의 수가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그 지명들과 놀랄만하게 흡사해요. 상응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에브라함 문서 자체가 실제 성경의 기록들의 어떤 성경 외 고고학적 기록들로 상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발견으로 당시에 학계가 또 흥분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이 에브라함 문서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기원전 2000년경이 이제 족장들의 활동 시기인데, 성경의 기록 연대를 통해서 보면, 그럼 이것도 뒤로 500년에서 1000년이 밀려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성경의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유족 그 증거물들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에브라함 문서가 정말 성경의 기록을 증명하는 그런 근거들이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제 최대한 그 뒤로 이제 접근을 시켜서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학자들이 발견해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누지 문서의 문화들, 또 에브라함 문서의 기록들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봤을 때 다른 문서들에도 유사한 문헌들, 유사한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누지 문서의 그 놀랄만한 간습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누지 문서가 발굴된 게 360개의 가족법이 발굴되는데, 그 중에 6개의 법문서에 지나지 않아요. 그 6개만 족장시대의 문화와 일치했지, 다른 354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일치시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워낙 아까 에브라함 문서의 지명들과 유사성 같은 경우는 워낙 고대 시대의 그런 지명들의 그 어떤 터미널러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명들, 그러니까 그 지명들이 어떤 전승을 통해서 창세기에 이제 흘러 들어왔을 수가 있는 그런 여지들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결정적인 족장 시대의 그 증거물들로 그 에브라함 문서, 누지 문서를 오늘날은 더 이상 학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가 이 너무나 오래전 시기의 족장 시대의 이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성경과의 관련성을 맺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건 여전히 성경에서 드러난 그 말씀들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탐구하는 것 자체에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거, 너무 희소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 성서고고학적인 해석 탐구를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람 시대에서 이제 야곱까지 왔을 때 그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이주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역사학적인 탐구를 통해서도 봤을 때 주전 2200년에서 2000년간의 이 셈족, 반유목민 셈족, 이 아모리 족속의 대이동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쭉 팔레스타인 지역 거쳐서, 그러니까는 이런 대이동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주도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분명하게 일치되는 사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우리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런 역사학적인 그런 기록들과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제 아브라함 시대죠.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성서고고학자들에게 있어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사해 지역을 보면은 비교적 얕은 남쪽, 사해의 남쪽 지역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실제로 지금도 사해 바닥을 발굴하면 불탄 흔적들을 발굴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장소가 아니겠느냐, 요거를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사해 성지순례 가게 되면 늘 사해 주변에서 뭘 봐요? 롯의 아내의 기둥을 보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전설적인 어떤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옛날 하나님의 유황 심판을 받았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런 탐구들이 이제 성서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리고 지역이랑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이랑 관련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한 8,000년 전부터 문명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의 타락상 자체가 그만큼 도시 문명이 당시에 발달을 했고, 인간 어떤 공동체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또 그런 타락상들이 있었고, 충분히 성경에 나온 내용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1965년부터 발굴이 되는 그 밥에드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이제 또 사해 주변에서 리산 반도 주변에서 이제 발굴이 되는데, 또 학자들은 또 이 지역이 소돔 지역의 강력한 후보지가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끝으로 오늘 강의 요거까지 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 요런 질문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를 지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아니 당시 이집트 문명은 최고 강대국 문명인데 어떻게 요셉 그 히브리 민족의 한 청년이 암만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총리 대신이 됐고, 실제로 그런 셈족, 이집트 족속과 상관없는 그런 셈족, 그리고 이집트 족속에게 그 하등 취급을 받았던 그런 어떤 하등 클래스로 취급받았던 그런 셈족 계통의 히브리 민족이 총리가 되고 당시에 애굽에서 유력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요거 자체도 그 학문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애굽의 그 왕조 시대, 애굽을 다스렸던 그 왕조 시대를 통해서 시대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1700년경, 그러니까는 이제 기원전 1700년경에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을 통한 이집트 점령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족인 힉소스족이 1500년간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 시기에 셈족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힉소스 통치기인데요, 힉소스 통치기, 이게 1690년부터 1550년으로 보게 되고, 이때가 어떤 이스라엘 어떤 셈족들이 애굽의 정복 시기로 본다면, 이제 출애굽의 시기까지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 430년 후기 때문에 출애굽 연대는 이제 이 힉소스 통치기와 관련해서 1260년에서 1120년경으로, 그러니까 1250년경이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의 이제 70 그 가문의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것도 힉소스 민족과 히브리 족장들과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이집트 자체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가 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태인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가 아피온 반박문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주전 3세기 이집트의 역사가 마네토를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한때 이집트를 통치하였음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그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번창했던 시기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출결 과제를 좀 내드리려고 하는데, 출결 과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 그 시기에 이제 나름대로 그 갈대아 우르 고향에 대한 추정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대한 이제 성서적인 기록들과 고고학적인 어떤 그 관련성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말씀만 의지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봤는데, 이 고고학적인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해석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는지,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 그리고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감상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